자, 이제 160쪽에 경매 및 공매로 들어갑니다. 자, 이 경공매, 그래서 경매에서 이제 하나가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 경공매 종류가 나오죠. 경매의 종류이랬고 광의의 경매이랬어요. 자, 그럼 뭐 이 경매에 대해서는 일단 광의의 경매 그래가지고 일단 사경매와 공경매로 나누죠. 이렇게. 이 사경매는 개인이 하는 경매죠. 그러니까 이제 미술품 경매 이런 것들이 이제 사경매입니다. 사경매는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논의 대상이 아니고 공적 기관이 하는 경매, 이게 이제 공경매인데 이걸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공경매는 크게 경매와 공매로 나누죠. 그럼 이제 요 경매는 현재 법원에서 이제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는 공개매각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죠. 한국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고 그 기업체라든가 은행, 세무서장, 지자체장이 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공매는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 요거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매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강제경매가 있고 하나는 임의경매가 있죠. 개념만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라는 것은 판결이 기초한 경매라고 했죠. 이 판결을 집행권원이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 이게 바로 강제경매다. 판결이 기초한 경매예요. 그러니까 채무자 일반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요. 어떤 재산이 들어올지 예견이 안 되는 경매예요. 이게 바로 이제 강제경매고, 임의경매는 저당 잡아놨다 실행하는 경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민사집행법에서는 담보권 실행경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담보 잡아놨다가 실행하는 경매니까 임의경매라는 것은 특정 재산에 대한 집행이고 어떤 재산의 경매가 들어올지 예견이 되는 경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이제 요거 법원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공매예요. 공매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공매의 종류로서 먼저 수탁재산 공매가 있어요. 이 수탁재산이라는 것은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은행이나 기업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 팔아주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걸 수탁재산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재산 공매라고 그러고, 압류부동산 공매가 있거든요. 이거는 압류부동산이라는 것은 세금을 체납했어요. 그럼 체납자 재산에 대고 세무서장, 지자체장이 압류 들어가죠. 그래놓고 직접 공매를 해버릴 수도 있는데 지자체장이나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걸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압류부동산매고, 그럼 실질적으로 압류부동산매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압류부동산매는 국세징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이 경매와 똑같아요. 경매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유입부동산 공매가 있는데요. 유입부동산은 개념적으로 쉽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동산이 유입된 거예요. 이 부동산을 되파는 절차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입됐다는 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에요. 이것을 다시 파는 절차다. 이게 바로 유입부동산 공매라서 그 부실채권 정리기금회에서 자산관리공사가 그 부실기업들의 고정자산을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파는 절차, 이것이 바로 유입부동산 공매다. 그래서 개념 정도만 파악해 두시고, 결론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인데 무시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그 정도 감만 잡아 두시고요. 이제 162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권리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경매에서 기억할 점이 권리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는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각부동산이라는 것은 경매 목적 부동산을 말하죠. 여기에 설정된 모든 저당권이에요. 이 저당권은 순위에 관계가 없죠. 모두 경매 종결 시 소멸합니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럼 이 저당권을 바꿔가지고 슬쩍 근저당권입니다. 소멸 맞죠? 담보가등기는 이거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담보가등기 무조건 소멸. 이 세 가지는요, 순위불문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무조건 말소 축탁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 소멸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종결하면 매각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언제나 소멸한다. 그 다음에 압류, 가압류 원칙 소멸이고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말소 축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어요. 이건 모두 용의권이죠, 지금.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이 저당채권, 근저당채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에요. 여기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대항할 수 없다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럼 지금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지상지역 전세 임차권 용의권이죠. 이들 권리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왔다는 얘기예요. 후순위로 왔다는 표현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소멸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억을 대항할 수 없다면 소멸이다, 인수다? 소멸이에요. 무조건 소멸입니다. 대항할 수 없으면 무조건 소멸이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권리예요. 용익적 가치가 있으면 담보적 가치도 있더라. 그래서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전세권은 전세금 다 받든 못 받든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래서 최고 선순위 온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해버렸다. 그럼 야는 무조건 소멸입니다. 전세권은 그 점 잊으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수되는 권리가 있죠. 인수되는 권리. 유치권 인수해야 되죠. 법정 지상권 인수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의 지상권 떠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경락인 맞아요? 낙찰자.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없다?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유치권은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제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유치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변제 청구라는 것은 그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치권 제한이 있는 건물을 내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채무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나에게 변제 청구 안 됩니다. 근데 나는 변제할 책임이 있죠. 그 변제를 해야지만 인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잊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유치권은요,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라는 게 발생되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요, 그 경매 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거나 부동산에 대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잖아요. 이때 압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성립된 유치권만 인수하는 거예요. 그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됐다. 그 후에 들어온 권리자들은 전부 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경고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 효력이 발생되기 전까지 성립된 유치권만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권리 분석은 이 범위를 절대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정도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 이제 경매 절차로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이 경매 절차를 보면서 이제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경매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느냐,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이때 미등기 거부에 대한 경매 신청 되게요, 안 되게요? 됩니다. 이거 경매가 시작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한다고 그랬죠. 근데 미등기 거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등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채무자 소유임이 증명되고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이라도 경매 신청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미등기 건물에 대해 경매 신청 들어왔잖아요.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버립니다. 그리고 개시결정 등기 해버려요.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 가능하다는 거 이해만 해두시고요. 그럼 하루 이틀 정도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결정을 합니다. 그럼 개시결정서를 채무자에게 송달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을 하거나 또는 개시결정 등기 인제해야 되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처분 금지효가 있고, 그래서 개시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 압류 효력이 발생된 다음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모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취하를 해버린 거예요. 취하는 철회로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죠. 경매 신청을 취하했잖아요. 그럼 발생된 압류 효력은 소멸해버립니다. 근데 매수 신고가 있은 다음에 경매 신청을 취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매수 신고가 있었다는 얘기는 경매를 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최고가 나왔을 수 있죠.
차순위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매각 결정 떨어지면 매수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최고가, 차순위, 매수인이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취하면 발생된 압류력은 소멸합니다. 자, 이제 개시결정 등기됐어요. 그럼 법원은 이제 첫 번째 공고를 내보냅니다. 이 공고가 빚잔치 하니까 채권자들은 이 날짜까지 배당 요구 들어오세요 하고 배당 요구 종기 마지막 날짜를 정하여 공고 나갑니다. 그럼 배당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 종기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정해져요. 첫 매각 기일 전으로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하여 공고합니다. 그럼 매각 기일이라는 것은 입찰한 날짜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이걸 정하여 공고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배당 요구 종기가 정해지면요,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무조건 배당 요구 들어와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배당 안 해주고요.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근데 요거 배당 요구 안 했지만 당연 배당 채권자들이 있죠. 당연히 배당을 해줄 채권자. 이 자들이 누구냐면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가 있죠. 이들은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닌 임차권 등기권자 있죠. 야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줍니다. 근데 당연히 이들은 첫 경매 개시결정 듣기 전에 들어온 자들이어야 돼요. 이거 그래야지만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1번에 저당권 들어왔거든요. 2번에 전세권 들어온 거예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안 했어요. 얘는 당연히 배당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 선수인이 저당권이 있는 전세권이에요. 저당권 때문에 얘는 무조건 소멸이죠.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멸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소멸한다는 얘기는 요기적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적 가치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이외적으로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줍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가장 먼저 왔잖아요. 근데 얘가 배당 요구 안 해버리면 당연히 배당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근데 후순위로는 전세권, 얘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무조건 해주게 돼 있죠.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고 나갔어요. 배당 요구 종기 공고 나갔고, 이거 공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고요. 감정평가 명령도 나갑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각종 최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빚잔치 하니까 신고 들어오세요 하고 최고를 다 알립니다. 세무서장, 지자체장 다 알려요. 공무세도 다 최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나면요,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제 매각기일 7일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이제 법원에 비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인수할 권리라든가 이런 게 다 기록이 가요. 그래갖고 여기에 잘못된 내용이었다. 그럼 이거 갖고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나중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고 매각 준비 끝났어요. 그럼 공고가 다시 나가야 되죠. 이게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는 법원 매각 공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준비 끝났으니까 이 물건에 대해 언제 입찰하겠다. 입찰한 날짜를 뭐라고 한다고요? 매각기일. 그 다음에 매각결정기일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 매각결정기일은 뭐냐면요, 내가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를 써낸 거예요. 그럼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주는 날짜죠. 그래서 이름이 매각결정기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하여 공고 나가는데, 공고는 매각기일로부터 최소한 몇 주 전에 나가야 된다? 2주 전에.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최소한 1주 내의 날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로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요일날 입찰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매각결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할 공고가 나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해야 되겠죠. 그럼 매각 실시가 바로 매각기일에서의 절차예요.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는 이미 끝나 있어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버리면 더 이상 배당 요구 안 받아주겠죠? 안 받아주고,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요, 배당 요구했던 채권자예요. 이자가 매수인 인수할 부담이 바뀌게 되면 이거 배당 요구했던 것을 철회할 수도 없어요. 일단 철회도 불가하다. 빼도 박도 못하는 얘기예요. 종기가 지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은 입찰 시작하기 전에 채권자 다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각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잘 아시는데 매각 실시의 방법은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죠. 기일 입찰제가 있고, 한 날짜에 모여서 모두 입찰 개찰하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는 입찰제가 있죠. 이게 기간 입찰제. 일주 이상 한 달의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다음 놓고 부르는 게 있죠. 호가 경매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찰하게 되는데,
지금 오전에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 정도 끝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오전에 입찰했는데 유찰됐어요. 그럼 오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겠죠? 이것을 1기일 2회 입찰제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하고 있다는 법원은 제가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1기일 2 입찰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하는 자는 보증금 내야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매수 신청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뭐의 10분의 1이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에요. 이 점을 주의해야 돼요. 현금 장기합표 또는 경매보증서 끊어내면 되는데, 그래서 매수 신청 보증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다. 그럼 만약에 최저 매각가가 2억으로 정해졌다. 그럼 보증금 2천만 원 내라는 얘기죠. 이거 내고 20억을 쓰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게 쓴 자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그러죠. 이 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만약에 2억 5천이 나왔어요. 근데 2억 5천 쓴 자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 2명 나왔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해요. 추가 입찰하고, 근데 그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했는데 그들이 또 2억 6천으로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땐 재입복귀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옛날에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0원 단위까지 같은 적이 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같은 적이 있었는데 최고가가, 이거는 골프에서 홀인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최고가를 정하고 차순위 매수 신고, 이게 2등 신고죠. 2등 신고도 지금 뽑아놓는데, 이 차순위 매수 신고는 왜 뽑아두냐면요, 최고가가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안 하면 이자에게 바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 보호를 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입찰자 중에서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 금액을 빼요. 이 금액보다 높게 쓴 자만 할 수 있어요. 최고가 금액에서 보증 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 됩니다. 그러면 이 사례, 최저 매각가 2억이었고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2억 5천이었습니다. 이거 그럼 차순위 매수 신고 얼마를 초과 입찰하냐면 할 수 있어요. 2억 3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 얼마? 2억 5천이죠. 2억 5천입니다. 이거 보증금 얼마? 2천 빼면 2억 3천 초과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 돼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는데 작년 시험에서 제가 이거 숫자까지 맞췄어요. 제가 사례 마지막 특강하면서 이걸 들었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2억 3천 초과 입찰한 자만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 주의 꼭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매수 신고한 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다? 유찰. 유찰이 됐어요. 그럼 유찰 시에는 상당히 금액을 저감하죠? 우리 평택지원 얼마 저감하나요? 30%. 그죠? 그래서 유찰 시에는 상당히 금액을 저감합니다. 저감하 다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이걸 세매각, 재매각? 세매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찰 시에만 저감률을 적용한다는 점. 이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세매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매각 실시에서 우리가 기억할 점이었습니다. 매각 실시했거든요. 최고가 2억 5천 나왔어요. 그 다음 절차는 매각 결정기일이죠. 여기서 허브 결정 절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각 결정기일인데 여기서 최고가에 대하여 허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 결정기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허가 불허가를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농지를 경매로 받았거든요. 그럼 농지취득자증명 내야 되죠. 경매이기 농지증 낸다고 그랬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바로 이때까지예요. 그래서 농지취득자증명, 매각 목적물 취득에 필요한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가 필요하다. 농지증, 이거 제출을 매각 결정기일까지 하면 돼요. 매수 신고할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주의해 주시고. 그래서 매각 결정기일 제출해주면 되고, 그럼 농지증 내야 되는데 만약에 미제출했어요. 그럼 불허가 나가버리겠죠? 그럼 일단은 냈던 보증은 못 돌려받습니다. 그럼 불허가 맞아버리면은 저감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저감률 적용하지 않는다. 세매각, 재매각? 세매각이죠, 역시. 불허가 세매각, 유찰 세매각. 그래서 저감률 적용하는 경우는 유찰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점 이해를 일단 해 두시고, 다음. 이거 이해관계에는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볼 경우만 가능한데, 즉시 항고랑선 허가,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예요. 이거는 7일 내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때요, 허가 결정을 받았는데 내가 여기에 대한 즉시 항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보증금 공탁해야 돼요.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하는 자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된다.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바로 항고 보증금이거든요. 그럼 항고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냐면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을 이거 공탁을 하고 이제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이다?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죠. 근데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매각 대금이라는 것은 이거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을 말하겠죠? 이것의 10분의 1이에요. 이걸 공탁하고 항고할 수 있는데 이 항고자 중에 누가 항고했냐면 소유자, 채무자가 항고했던 거예요. 이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라고 했죠. 이들이 항고했다가 법원부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항고를 기각당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기각을 당하면 공탁한 보증금 반환 요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반환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이거 그럼 소유자, 채무자만 이거 항고 기각됐을 때 안 돌려주는 거고 나머지 하나 돌려주는데 물론 절차를 지연시킨 만큼 연 20% 이자 빼고 돌려줍니다. 이거 소유자, 채무자는 전체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는 거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배당금액에 편입해버리는 거죠? 국고기속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배당금액에 편입합니다. 이거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항고보증금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항고기간 끝났어. 일주일. 항고 들어온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지금까지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인데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 매수인.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이름이 매수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절차가 대금 납부 절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대금 납부 절차라고 하는데 이 대금 납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한제가 도입되어 있다는 걸 꼭 명심합니다. 기일제가 아니에요. 한제다. 지금 한 달 내 기간으로 정해준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납부해라. 시간까지 다 정해줘요. 몇 시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기한제가 도입되다는 거. 그러면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만약에 미납했어요. 미납을 하게 되면 차수임의 신고 있으면 이자기 자격을 주는 거죠. 근데 이자가 없었다. 그러면 저감률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저감이 없는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그럼 이건 재매각이죠 지금. 그래서 미납 재매각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 나갔을 때 다시 하는 게 뭐라고요? 세매각. 유찰됐을 때 다시 하는 것도 세매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감률 적용이 있는 경우는 유찰뿐입니다. 돌아가 세매각, 미납 재매각 모두 저감률 적용 없어요. 이때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 입찰 참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이라 하면 이자는 미납 매수인을 말하죠. 맞죠? 얘는 입찰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재매각 기일이 잡혔거든요. 잡혔는데 이 매수인이 재매각 기일 3일 전입니다. 3일 전까지 연체이자 쳐가지고 모두 완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재매각을 취소해주죠. 재매각 취소해줍니다. 그러니까 경매장금 대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기한을 넘겨버렸다. 그러면 재매각 기일이 잡히면 그 3일 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연체이자 쳐갖고 납부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소유권 취득입니다. 채권자 낙찰받을 수 있나요? 채권자가 낙찰받을 수 있죠. 저당권자 이들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럼 채권자가 낙찰받으면 배당받을 금액이 있고 납부할 금액이 있겠죠. 이거 또이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계신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계신고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해야 됩니다. 내가 상계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상계신청이 가능하다. 대금 납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되시고. 자, 그럼 이제 대금 납부에 대해서 다 봤고요. 이제 대금 납부 됐거든요. 그럼 그 다음 절차가 뭐 해야 되겠어요? 배당해야 되겠죠? 대금 납부 됐으면 배당해야죠. 그럼 배당의 순위가 165쪽에 지금 0순위부터 지금 8순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위를 지금 0순위 경매비용 이렇게 돼 있죠. 경매비용은 어차피 매각대금에서 빼고 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비용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고 경매비용이 최고 2%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비용이.
이건 빼고 배당하니까 문제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이 같이 되어 있는 게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필요비, 이익비 등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B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1순위 그래갖고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률 일정액 이랬죠. 소액임차보증금 할 때 소에 동그라미. 소. 그리고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과 3년분 퇴직금채권이 소액보증금과 같은 수익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당해세로 되어 있죠. 당자의 동그라미. 당해세는 집행대상 목적물에 직접 부과된 국세나 지방세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꼴찌 일반 채권으로 되어 있죠. 8순위. 그래서 일반 채권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7순위 세금 외에 공과금으로 되어 있죠. 공과금인데 거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건강이란 말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배당의 순위는 17회가 마지막 출제했는데 이것만 기억합니다. 비소당, 비소당이에요. 순위가 B가 뭐예요? 비용, 소액이죠. 소액과 동순위가 지금 3개월 민임채권과 3년분 퇴직금채권이에요. 다음에 당은 당해세죠. 중간 몰라도 돼요. 꼴찌 일반 채권이에요. 담보권 없는 채권 이거고요. 바로 앞서 누가 가져가요?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료예요. 바로 앞서서. 중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비소당, 꼴찌 일반, 바로 앞서서 건강보험료. 이 정도만 기억하면 배당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서 이전 등기 촉탁 해주겠죠? 그래서 촉탁, 말소하다 말소하고 주민등록 등본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 다 내고요. 그럼 이제 인기 촉탁 해주고요. 말소하다 말소하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명령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건 명도소송에 대한 특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완납 후 몇 개월 내에 신청할 것? 6개월 내에 신청할 것. 집행법원에. 그러니까 6개월 넘으면 안 됩니다.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한데 이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돼요. 그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누구냐? 대표주자가 소유자, 채무자 있죠? 이들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당연히 없는 자들이에요. 물건의 소유자와 채무자. 그 다음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죠? 이 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죠.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가 없다고 했죠?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세 달 정도면 전부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인도명령이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고. 이게 바로 이제 경매 절차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제7장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으로 들어갑니다. 요것도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내고 있는데 대리인 등록 규칙, 대법원 규칙이죠. 이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저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한다. 매수신청, 입차신청 대리업을 하고자 한다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하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매 대리업을 수행하게 한 대리인 등록 규칙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그럼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이 할선만 합니다.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다 없다? 그냥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공매부동산 권리분석 취득이 할선 대리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요구하는 거다.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고요. 총칙 그래갖고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별표 돼 있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이 대리권의 범위란 건 뭐냐면요. 갑이 A한테 위임을 했어요. 대리해달라고. 그럼 이 위임을 받은 A가 어디까지 당연히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경매가 법원에서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에 끝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즈음에 벌어지는 건 대리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 대리권의 범위라는 것은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권이 있어요. 매각 기일에서만. 그러니까 매각 기일이 아닌 결론은 인도명령 신청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고 즉시항고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 작년에 물어봤죠 이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주의 그래갖고 마지막에 인도명령 신청 대리 X, 즉시항고 대리 X로 돼 있죠. 매각 기일 연기 신청 같은 건 다 대리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7가지 나열된 게 뭐냐? 먼저 이 시간대 입찰표 써내야 되잖아요. 입찰표 작성 제출 2번에 있죠. 대리할 수 있고 2번 입찰표 써낼 때 매수신청 보증금 내야 되죠. 보증의 제공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맞죠? 그 다음에 최고가를 정한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 바로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차순위 매수신고하는 거 대리할 수 있나요? 네. 있죠. 그게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거 최고가 차순위를 정한 그 자리에서 보증금 다 돌려줘 버린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4번에 있죠. 대리할 수 있고 다음에 5번 6번이 문제인데 5번은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라든가 6번은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그래서 공유자가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신고 대리할 수 있죠. 이거 기억나세요? 공유자 우선 매수권, 임대주택법상 임차인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이게 그거 아닙니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하여 갑이 2분의 1 지분, 을도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요. 이때 갑의 지분에 대하여만 저당 잡을 수 있죠. 안 갚았거든요. 그럼 이제 경매 들어가죠. 이게 지분 경매예요. 지분 경매인데 그래가지고 저당권이 실행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경매 내가 입찰 참가했어요. 해가지고 최고가 2억을 써낸 겁니다. 그럼 지분 경매할 때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집행관이. 자, 인천에 사시는 한민우 씨가 2억에 입찰해서 최고가를 써내셨습니다. 여기 공유자 나와 계시면 매수 신고하실 때만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을이 법정에 나와 있다가 내가 매수 신고하겠다 딱 그러면 야는 2억에 신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게 줘야 돼요. 이게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에요. 그럼 최고가 써냈던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신고한 걸로 봐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차순위 매수신고 안 할 거거든. 이 지위 포기할 거거든. 보증금 돌려도 그럴 수 있죠. 차순위 매수신고에는 보증금을 최고가 내금 납부할 때까지 계속 묶여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잘 안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고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도 임대주택이 지금 폐지가 됐지만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도 우선 매수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임대아파트예요. 그래갖고 임대아파트인데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째로 임대아파트가 경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 살던 임차인이 있죠? 우선 매수권 있죠. 그럼 그 임차인한테 줘야 돼요. 이게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그럼 공유지분 경매, 임대아파트 경매 끝날 때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대리권 있다는 얘기죠. 그럼 7번은 뭐냐? 7번은 그거 아니에요? 우선 매수 신고하게 되면 최고가 써냈던 사람은 자동적으로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거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그 자리에 살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역시 대리권이 있죠. 그래서 결론이 매각 기일에서 벌어지는 것만 경매 대리권이 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이 나오는데 이건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경매할 때만 대리업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차 경매 대리업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선박 경매 대리업 할 수 없죠?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으로 내려갑니다. 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관련해서는 등록 요건을 기억하는데 자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차이점을 기억합니다. 차이점을. 그럼 먼저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한다. 얘는 개업 공인중개사 해야 되는데 개공 중에 법인인 개공과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되는 거죠?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인 안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럼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는데 우리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 경매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누구냐면 법원행정처장이에요. 법원행정처장. 이 양반 엄청 높으신 양반이라고 그랬죠? 사법부의 대장이 누구라고? 사법부 대장. 대법원장. 어디 법무장관이라고.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라니까, 행정부. 지금 법무부 장관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오늘 후보자 지명했던데, 법무장관, 후보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검사들이 그런다면서요. 정권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한다고 난리 쳤는데, 우리가 뭐 바뀐 게 있어? 니들 한번 해봐. 그러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뭐 재인이 계약 막 그런다면서. 재인이가 누군지 모르죠? 예? 재인이가 문재인 대통령께 더 있어요? 완전 깔아뭉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던 거죠. 저것들 한번 때려잡겠다. 이랬다가 결국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부엉이 바위에서 그렇게 된 거죠. 일단 어쨌든 한번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그래서 비검사 출신이 지금 현재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도만 형법학을 전공한. 어쨌든 재밌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지금 현재 사법부의 2인자입니다. 바로 2인자예요. 검찰은 행정부 소관이에요? 사법부 소관이에요? 행정부 소관이죠. 법무부 산하에 있죠. 검찰청이 원래.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랑 또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하여 임원, 사원 전체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근데 얘는 누구만 대상이다? 대표자만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얘는 대표자만 대상이죠. 이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차이가 경매 실무교육은 이거 그 평가가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매 실무교육과 마지막 날 시험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평균 60점 미만 맞아버리면 재교육 받는다고 그랬죠? 이건 기억나죠? 평가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우리랑 차이가 생겼는데 우리는 실무교육이 2832죠? 2832인데 얘네는 3244. 3244. 감 잡았어요? 뒤에 실무교육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리 다 말씀드리고 하는 거고. 세 번째로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얘는 보증 설정해야 되죠? 등록 기준이.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할 때 보증 설정이 등록 기준 아니었죠? 등록 통지 받은 다음에 업무기 전까지 보증 설정이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등록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전에 미리 설정해야 돼요. 특히 주의를 요하고.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격사유 내용은 우리가 차이가 있지만은 일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 우리랑 같네요. 그래서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등록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지방법원장한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등록 신청은 지방법원장에게 한다. 그래서 실무교육이 있죠? 경매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만 누구? 법원행정처장이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구? 지방법원장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지방법원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죠? 그래서 이제 그저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원래 가야 되는데 수원지방법원장이 평택지원장에게 위임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택지원장에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록관청이 얘네 누구다고요? 지방법원장. 이 점을 명심하시고 이때 서류 내는데 보증공인인증서 같은 거 내게 돼 있고요.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내요. 수입인지로. 공인중개사는 얼마? 2만 원. 법인은 3만 원. 인지로 냅니다. 이거는 수입인지라고 본 적 있죠? 인지. 계약서에 붙이게 돼 있잖아요. 인지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등록 신청했거든요. 그럼 이에 대해서 검토하고 요건을 적합했다. 그럼 등록을 해줘야 되죠? 이때 등록 처분을 해주는데 이게 말이에요. 등록증까지 줘버리거든요. 이거는. 등록까지 교부해버리는데 이게 며칠이냐? 신청한 날부터 2주. 14일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등록 통지만 며칠 내하게 돼 있어요? 7일. 근데 얘네는 등록증 교부까지 며칠? 14일 내. 구분하게 등록하고 등록증까지 줘버립니다. 차이가 있죠? 14일 기억해 주시고. 다음 결격사유에 넘어갑니다. 이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매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는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결격입니다. 이건 우리랑 같아요. 우리도 등록 취소만 3년 결격이죠. 단, 괄호가 쳐져 있죠? 폐업 신고에 의한 대리인 등록 취소는 제외다고 돼 있죠? 밑줄 쫙 긋고. 중기업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를 당했잖아요? 이거는 결격이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하고. 다음에 이제 2번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 공무집행방해라든가 경매 입찰방해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된다고 그랬죠? 말미에 플러스 2년이라고 메모하세요.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 경매 입찰방해죄가 형법에 있거든요. 315조에 있는데 경매 입찰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여하는 대리인 등록 결격이에요. 특이합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경매 법원에 입찰 들어가지도 못해요. 다음에 그 자는 대리인 등록도 안 됩니다. 이게 특이하기 때문에 일단 감 잡아두시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실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업무범위 내려갑니다. 업무범위. 관할은 전국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행위 별표 딱 돼 있죠 그거. 주의해줘야 되는데 대리행위를 하면서는 대리권 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이랬죠.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돼요.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죠. 아니 법원에 등록을 하는데 말이야.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 증명서면이 뭐냐?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내야 됩니다. 대리행위 할 때마다 법원에 등록하는데. 그리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동시에 대리행위 하잖아요. 이때는 하나의 서면을 가름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할 때마다 내야 돼요. 이거 대리권 증명서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매각장소 집행법원의 개공은 직접 나가시라고 했죠 이거. 소공이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점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대리 업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현재 안 입고 생각하고 있는지 느껴지고 있죠 지금? 엄청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공의 의무, 신의 성실 의무 우리랑 똑같아요. 공정 업무 수행 업무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우리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도 확인 설명 의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 사항 증명서도 설명 근거에서 제시해야 되는데 이때 확인 설명 사항 그거 별표돼 있죠?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 설명 사항 얘네 뭐냐 하면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손님한테 지금 경매 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할 때 이거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설명해야 되죠. 그럼 대리 대상물에 표시에 관한 사항 설명 나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 현재 소유자가 누구고 누가 어떻게 권리관계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야 되겠죠.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동산 낙찰받아서 여기서는 주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달라진 점 할 수 있습니다. 공법상 규제 및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규제가 있느냐. 그래서 공법상 제한을 하는 사항을 설명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경제적 가치 설명하라고 그랬죠, 이거? 이건 수익 분석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밑줄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있죠? 당연히 설명 나가야 되죠, 뭐. 밑줄 그어놓으세요.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밑줄 쫙 그어놓고. 특이해요. 우리 설명사항과. 그래서 이 점이 이제 설명, 경제적 가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도 설명서 작성 교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설명서 작성 교부하는데 몇 년간 보존하래요? 5년. 5년 동그라미 확 쳐놓고. 우린 설명서가 몇 년? 3년. 다음. 이 설명서를 사건 카드에 쳐라 이제 보존하는데 사건 카드가 나옵니다. 사건 카드는 이거 기록 남기란 뜻이죠. 기록 남기는데 이거 몇 년 보존하래요? 5년입니다. 그럼 얘네는 깔끔하게 보존 서류 몇 년? 5년. 설명서와 사건 카드입니다. 그리고 설명서라든가 사건 카드에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합니다. 얘네는 별도 인장 등록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대리행위 할 때도 우리 공인인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신고 의무가 나오고 있죠. 며칠 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래요? 10일.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이때 그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는데 신고사항이 지금 신고 대상이 갖고 7가지나 나열돼 있잖아요. 이거 암기사항 아닙니다. 암기사항 아닌데 이 그림 기억나세요? 매수신청 대리인이라는 신분은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떠받치고 있는 게 개업공사라는 신분이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공의 신분을 잃으면 대리인 신분도 잃어요. 중개업을 못한다면 대리업도 못해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걸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쉴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중개업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중개업 쉬죠? 신고해야죠.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며칠 내? 10일 내. 10일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중개업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중개업 못할 사태 벌어졌죠? 신고해야죠. 또 중개업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중개업 안 하는 거죠? 대리업 못하죠. 신고해야 돼요. 10일 내에.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 취소당했어요.
신고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했어요. 신고해야 되겠죠? 또 법인이 분사함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장소가 생겼죠?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신고해야죠. 또 중개사무소 이전했습니다. 이제 신고해줘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바로 신고사항이다. 그럼 그 정도 이제 감을 잡아 두시고요. 거기 그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거 잘못된 거지. 개공이 자격정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건 미스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중개업을 쉬거나 못할 사태가 벌어지면 모두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요? 1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지방법원장에. 다음 게시해야 됩니다. 얘네도 게시가 세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도 게시가 있죠. 우리는 등자보수죠. 게시는 원본 게시하라고 그랬어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이거. 얘는 대리인 등록증. 그다음에 보수표. 그다음에 보증관계증서 게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게시. 그래가지고 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대리 업무 같이 한다면 한쪽 벽면에 7가지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7개. 중개업 게시 몇 개? 4개. 대리 게시 몇 개? 3개. 7가지. 거기에 플러스 조세 성실납부 표창장,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장, 해병대 전우회 휘장 걸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거 게시 의무 있다는 거, 조치 이행 의무. 이거 법정에 출석하니까 민사 집행표의 규정이라든가 집행관 조치에 따라야 되죠?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지행위, 얘네 있는데, 금지행위 1, 2, 3번 좌측으로 묶어놓습니다. 이중으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게 금지행위예요. 그다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당연히. 위임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동일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게 안 되겠죠? 이걸 쌍방대리라고 해요? 겹대리라고 해요? 쌍방대리로 하는 게 맞나?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의 대리인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명의대여나 등록증 대여 안 되고, 다른 계공의 명의를 정하는 게도 안 되고, 형법상 경매입찰 방해죄에 해당하는 게도 안 되고, 사건카드 확인서면서 필수기 사항을 누락시키는 게도 금지이고, 나아가 8번은 더 황당합니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따라 금지행위 전부 다 금지행위예요.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전부 다 금지행위네. 우리 알기를 뭘로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어쨌든. 자, 그래서 금지행위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 넘기면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랑 똑같은데 유일하게 차이가 시기. 보증 설정 시기 얘는 언제라고요? 등록 전. 우리는 업무 개시 전. 주의하세요. 명심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똑같고. 그 기타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무소 명칭 간판에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원의 명칭, 휘장 못 씁니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 평택주원 매신청 대리인 홍길자 못 쓰죠? 맞죠? 그거 못 쓰게 돼 있고. 다음에 법원 휘장이 뭔지 아시죠? 법원 휘장 무궁화. 그래갖고 가운데 요즘 한글로 써 있죠? 전에는 법 이렇게 써 있었는데 요즘 이제 한글로 법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법원 휘장이죠?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뒤로 와서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대리인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또는 업무정지 먹었잖아요. 그럼 업무정지 먹으면요 출입문 잘 보는 곳에 나는 업무정지 먹었걸랑요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요? 출입문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 먹었걸랑냐고. 이거는 헌법상 인정된 양심의 자유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맞죠? 맞잖아요. 업무정지 먹은 게 그렇게 죽을 일이야?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심심한데 위헌 제청이나 한번 해볼까? 자, 그럼 이제 수수료 및 실비가 나오는데 이게 수수료가요, 보수란 말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얘네도 보수로 바꿨습니다.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라는 게 맞지. 웬 수수료야? 우리가 무슨 이거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맞죠, 원래. 그러니까 대리인 보수인데, 대리인 보수는 일단 그냥 50만 원 정도만 감 잡으세요. 50만 원 정도 감 잡고, 실비는 지금 30만 원 범위 내죠?
근데 실비가 특이한 거 그 밑줄 그는 거 있잖아요. 등기부 열람비라든가 그 근거리 교통비 같은 거 통상의 실비는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이래 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등기부 열람비라든가 이 교통비 같은 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된 실비로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취업서라서 안 받고 있지만 근데 얘네는 지금 현재 수수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거 이게 맞지. 이거는 우리도 추접스럽게 그거 받지도 않는 거 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해놓지 말고 그냥 중개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버려야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얘는 영수증교부제도 있어요. 우리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이건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무기록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하게 써있는 부분이 바로 법원익력처장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죠. 법인은 누구만 대상이다. 얘는 대표자만. 그 다음에 지금 밑줄 그어진 교육평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간 차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얘는 3244예요. 우리는 2832고 감 잡았어요? 그건 감 잡고 있어야 되고 감독은 그냥 무시 확 해버리고 그 다음에 필요적 등록 취소와 의무적 등록 취소가 있죠. 자, 칠판 보세요. 필취, 대리인 필취. 구조가 지금 중기업 못한다면 대리업 못한다고 그랬죠.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러면 중기업을 못할 사태. 중기업 폐업 신고해버린 거예요.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중기업. 자격 취소당했습니다. 중기업 못하죠. 또는 등록에 결격사유 해당돼 있어요. 중기업 못하겠죠. 그러면 이 사실을 지방공무원장에 10일 내에 신고하는 거예요. 10일 내에 신고하면 이때 대리 업무 필요적 등록 취소예요. 암기사항 아니에요. 필취사유 감 잡혀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등록 취소를 당하면 3년 아까 결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3년 결격인데 단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이랬죠? 가로 속에 기억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중기업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를 당한 거예요. 이는 결격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자진하에 폐업 신고했으니까 다시 개설 등록을 하면 대리인 등록할 수 있어요. 폐업 신고에 의한 대리인 등록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근데 특이한 게 그 필취 사이에 5, 6번 있죠. 5, 6번 보시면 등록 당시에 이 규칙에 의한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던 경우라든가 6번은 등록 당시에 이 규칙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필취예요. 근데 임취 1, 2번을 보세요. 임취. 등록 후에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겠다든가 등록 후에 결격에 해당됐죠? 그럼 이거 임취예요. 등록 당시냐 등록 후냐 이 차이가 있죠? 이것도 감히 판사를 속이고 등록을 해가 필취예요. 뭔 말인지 되세요? 감히 판사를 속인 거예요. 이건 필취예요. 근데 등록 후에 그런 사유에 해당되면 이때는 임취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특이한 게 또 그 8번이죠. 임취에. 우리는 이거 필취죠. 8번. 사면타석 업무정지. 얘는 임취로 돼 있죠. 참고하시고.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 사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특이한 게 얘는 필요적 업무정지가 있죠. 그러니까 필요적이란 말에 동그라미 확 쳐놓고 기간도 지금 1년, 1월 이상 2년 이하로 돼 있죠. 밑줄 그어놔야 되죠. 얘는 그럼 필요적 업무정지가 왜 있을까? 이거죠.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중기업을 쉰다면 대리업 쉬라고 그랬죠. 그럼 중기업 4개월 휴업 신고했어요. 대리 업무 필요적 업무정지예요. 기간 동안 기간을 정한 업무정지를 명해야 됩니다. 대리 업무 정지 명해야 돼요. 중기업 업무 정지 먹었어요. 대리 업무 정지 나가야 되죠. 필요적 업무 정지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 휴업과 업무 정지가 필요적 업무 정지 사유에네. 감 잡았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격 정지는 없다고 그랬죠. 이건 미스한 거예요. 미스한 겁니다. 개공이 자격 정지 먹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감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등록 취소를 하거나 업무이익 때릴 때 청문 의견 제출이 아니에요.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주게 돼 있습니다.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이거는 과태료 부과할 때 질서 위반의 기재법에도 과태료 부과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10일 이상 주게 돼 있는데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그 10일 정도 기하고 등록증 반납하는 거 있죠, 얘네? 며칠 내에 반납하라고요? 7일 내. 지방법원장에 반납합니다. 얘네는 세대가치자 반납 규정이 있어요. 일단 참고하시고. 결론은 마지막. 173쪽에 대리인 등록 규칙하고 비교해놨죠,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해두시는데 거기서 잠깐 하나 수정합니다. 인장 등록과 휴업이라고 돼 있죠. 얘네 인장 등록제도 없다고 그랬죠. 우린 있어요.
휴업이란 말 있죠? 휴업이란 말만 삭제하세요. 휴업이란 말. 이번에 얘네들 휴업제도 들여왔어요. 휴업제도는 우리랑 똑같아요. 감 잡으셨습니까? 얘네 휴업제도 있어요? 그럼 대리 업무 휴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몇 개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할 의무가 있겠어요? 3개월이겠죠? 그럼 폐업도 있겠죠?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폐업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 업무에 대해서는 휴업, 폐업이 없었는데 이게 신설됐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얘는 뭐 보수 지급 시기가 있는데 그런 건 무시하자고요. 자, 그럼 다 했나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럼 유인물 볼까요? 자, 유인물 1번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특별주주법에 의한 특별주주법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반대급배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내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습니까? 2번 계약서에 검인 신청받은 시공구청은 1월 15일 내에 검토하여 신청인에 검인하여 교부해야 한다. OX, X. 지체 없이 15일이 아니죠. 3번입니다. 경매 이하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가능한 경우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죠. 4번 판결 이하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도 소유권 있는 계약에 위해서는 법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와야 되죠. 5번입니다.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자. 조세 포탈 목적 미등기 전매죠. 3년에 1억 3일. 맞습니까? 3년 이하의 적도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등기 원인을 허위 기재도 마찬가지다. 2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와 법률.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를 확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시탁 확정에서 제외된다. 맞습니까? 이게 상호명의시탁이죠? 구분소유자의 공유등기에 이게. 2번 질문입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 한다. 실명법 3조 1항 조문이죠? 맞고. 물권입니다. 물권 전체가 실명 등기가 있다고 했죠? 3번 명의시탁 약정의 무효와 이에 따라 행하지 않은 등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제3자 대항 불가. 이때 선악 불문이라고 했고. 4번입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기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명의시탁 약정의 효력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죠 이게. 특례. 맞고. 5번 명의시탁자 및 명의수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찬다. OX, X. 신탁자는 5위가 맞죠? 근데 수탁자는 3일이에요. 수탁자는 3일. 3년 이하적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죠. 5번 정답. 3번 내려가죠. 주임법.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이 자인인 경우에 하나에 적용된다. OX, X죠. 법인에게 적용되는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공사, 지방공기업법인 지방공사, 중소기업이 적용됩니다. 19회 때 지문이었어요. 이거. 틀렸습니다. 2번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및 임대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예함을 주장할 수 없다. 누구는 주장할 수 없어요?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근데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죠? 틀렸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빠지면 딱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 3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와 주민등 후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 OX. 최우선 변제는 대항요건 외에 소액보증금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실무적으로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보증금 전액을 최우선 변제 받는 거 아니니까 확정일자 찍어라 하고 유도해야 됩니다. 4번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형해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맞았네요. 5번 질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의 등기는 경매 신청권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되죠? 예. 어휴, 문제가 많기도 하네. 4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맞죠?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돼요. 2번.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 상가를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기억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인 특별보호 규정이 있다고 그랬는데 대위 행사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건. 그 다음에 이거 전차인도 그저 3기 차임 계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증액 제한, 월세 제한, 시일 제한 규정 보호받습니다.
그러니까 2번 맞고 3번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 주성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되죠? 맞고 4번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다. 5번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개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OX. 3기죠? 예. 5번 내려가죠. 부동산 경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경매는 법원에 의해 실시가 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세무서장 등에 의해 실시된다. 맞습니까? 아, 맞아요. 세무서장도 공매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입니다. 매각부동산의 모든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받게 매각으로 소멸하죠? 3번입니다. 압류이력이 발생되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은 선수인 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대항하지 못할 경우라도 밑줄 쫙, 소멸되지 아니한다. 밑줄 쫙, OX, X. 대항 못한다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앞에 볼 필요도 없어요. 4번입니다. 경매의 경우 토지가락을체가 면제가 되지만 농지취득자격 증명은 면제되지 않는다. 맞죠? 농취증 언제까지 된다고요? 매각결정기일까지. 매각결정기일까지. 대금환납일 아니에요. 매각결정기일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맞죠? 이게 헷갈리면요. 유치권은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준 거다. 변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건 있다예요. 맞습니다. 6번 내려가죠. 법원 경매 원한 서민이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에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 있다고 그랬죠? 채무자 소유임이 증명되고 건축허가 나 신고된 건물이라면 미등기 건물도 경매 신청됩니다. 2번 매수신청을 하는 자는 매수신청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지출한다. OX, X. 최저 매각가의 10%죠?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에요. 3번입니다. 채권자는 대금 완납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금 완납 전이 아니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4번 부동산 경매는 호가 경매 방식으로 할 수 없다. 호가 경매도 할 수 있죠. 예전 95년도 전에 호가 경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죠. 5번 허가일정에 대한 즉시 항모자는 매각 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매각 대금의 10% 보증금 공탁해야 된다. 5번 정답. 7번 내려갑니다. 대리인 등록 기초과 관련한 서면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은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맞죠?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대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2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 소지관할 지방법원장에 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법인은 주된 사무소 지방법원장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3번.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관할 법원에 7일 내 사무소 이전 신고해야 한다. 며칠이겠어요? 10일이겠죠, 당연히.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보수를 받은 경우 법정서 시기한 영수증 작성을 이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죠? 얘는 영수증 교부제도가 있고. 5번. 공사자격 취소 행위는 관할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맞습니까? 필수예요. 자격 취소하면 이거 중개업 못할 사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이론 과정이 끝났죠?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되는데, 문제집 갖고 오실 때 이 서브집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론 요약하면서 가는 거니까 이제 1시간 수업 기준에 20분 정도는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0분 정도 문제 같이 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못 풀어드린 문제는 요약집, 이거 다 여러분들이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을 꼭 해야 되고요. 무조건 그날 당일 해야 돼요. 당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달부터는 2차 과목 시작하라고 그랬죠. 2차 과목 7월달부터 손을 안 대놓으면 후회를 엄청 하실 겁니다.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2차 과목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네? 공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중개법부터 하고. 아셨죠? 공법부터 하는 거예요. 미리 치고 가야죠. 그리고 공부하실 때 그 과목 잡으면 끝을 보라고 그랬죠? 그 과목 잡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보란 얘기가, 이거 중개법 한번 시작해놓고 일주일 내내 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과목당 3일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해요.
반복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개법 같은 거 이거 보면서 서브집을 달달달 암기하면서 3일 동안 어떻게 봐? 못 보지. 맞죠? 그렇죠. 암기 당장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아, 숫자가, 맞아, 한민호 그놈이 왈왈왈 한 게 이거였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하고 이제, 보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거예요. 아셨죠? 스피드 내란 얘기입니다. 붙들고, 아무리 이해하고 막 파고들어도 잊어버리니까, 빨리빨리 돌리는 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초를 때부터는 공법부터 시작하시고, 공법이 이제 뭐 한 일주일 내에 끝났다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공시법. 맞죠? 그래갖고 이게 한 달에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2차 과목은 서브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 과목은 기본서로 해야 돼요. 기본서로.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2차 과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문제풀이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